먼저 원유를 증류하고 피치가 되기 전에, 말이 좀 어렵죠? 원유, 이렇게 석유를 이렇게 추출을 해서 증류, 좀 끓인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유증기가 올라가게 되고 남은 이 부분에서 찌꺼기 같이 반고체형으로 남은 아이가 피치입니다. 이것이 되기 전에 유출량을 제한하여 잔류분을 남은 것을 반고체형으로 고형화시킨 것. 키워드는 뭐냐면 지하실 방수공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끓여서 등유를 만들고 경유를 만들고 여러 가지 기름을 만든 다음에 이 남은 찌꺼기가 아스팔트가 되죠. 대표적으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블로운 아스팔트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좀 낮다. 그러니까 그 열을 받았을 때 좀 녹을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블로운 아스팔트는 열에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긴 한데 블로우 뭘 했나 보다 해서 열에 좀 강하다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옥상 방수에 주로 사용이 돼요. 옥상.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낮아가지고 지하실 방수공사나 도로 포장 등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지하실 방수공사로 보고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침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대는 외부에서 출입문을 통해 직접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유리해요. 물론 침실이 되게 넓을 때 가능하죠. 좁으면 뭐 바로 열면 바로 보이지만 넓을 때는 이렇게 출입문을 열었을 때 최대한 멀리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침실은 좀 정적인 것이 좋고요. 동적인 분위기가 없도록 시끄럽지 않도록 해주시고 프라이버시 확보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위상 직사광선이 없는 북쪽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했는데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환기와 채광이 잘 되는 것이 좀 유리해요. 그래서 남동 쪽이 좀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북쪽 아니다라고 보시고 3번 틀렸습니다. 침실 위치는 소음원이 있는 곳은 피하고 시끄러운 곳은 피하고 정원 등의 공지에 면하도록 하는 것이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겠죠. 건축법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거, 새로 만들다고 해서 리모델링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실 외부에 흙막이 벽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공간을 둔 거예요. 우리 지하실이라는 건 보통 땅 속에 이렇게 묻히는 게 지하실이죠. 그런데 이 부분, 땅과 면하는 부분에 공간을 좀 두는 거예요. 흙막이 벽을 설치해야 되겠죠. 흙이 넘어오지 않도록. 이 공간이 좀 건조하게 유지된다고 해서 드라이 에어리어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비게 되면은 좀 방수에 유리하게 되고요. 빛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만약에 창이 나면은 이렇게 빛도 들어올 수 있고 바람도 들어올 수 있는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어 체크를 사용하는 문은 보통 도어 체크는 우리 현관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고요. 그 열렸을 때 어떤 유압 실린더가 바로 닫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일반적으로는 여닫이문에 사용됩니다. 철골 공사 시 바닥 슬랩을 타설하기 전에 철골보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설치하는 바닥판이에요. 이렇게 약간 요철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곡된, 이렇게 접어진 철판이에요. 그래서 철판을 보통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이런 마루판을 데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 마루판을 철판으로 접었다라고 해서 데크 플레이트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추울 때 또는 수중 물속에 또는 긴급 공사 빨리 굳어야 할 때 가장 적합한 시멘트는 무엇인가요? 조기 강도가 높은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7일 만에 28일 압축 강도가 나와요. 그래서 공기 단축,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추울 때 또는 물속에 시공하게 되는 시멘트입니다. 10번 많이 나오는 문제죠. 목재를 벌목하기에 목재를 베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당한 계절은 가을이나 겨울에 수액이 작아서 건조했을 때 수축이 좀 적고 좀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이 제일 좋습니다. 주거단지 단위 중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위는 보통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인보구죠. 10에서 20 이만큼 모이면 400에서 500이 되면서 근린 분구가 됩니다. 근린 분구에는 유치원이 하나 들어가게 돼요. 1600에서 2000
그러면 근린주구가 되고요.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린주구. 건물의 외벽에서 지붕머리를 연결한대요. 지붕볼을 받아서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가로재인데 보통 가로재에는 돌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은 처마돌이가 많이 나오고 깔돌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건데요. 둘 다 수평 부재고 옆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평보를 기준으로 위쪽에 올라가서 지붕을 직접적으로 받치는 것, 그것은 처마돌이. 그리고 평보 밑에 깔려서 기둥에 머리를 연결하는 것, 그것은 깔돌이.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지금 깔돌이가 안 나와서 구분할 일이 없는데 일단 지붕볼을 받아야 되고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가로재, 지붕머리를 연결. 그래서 보통 지붕 바로 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처마돌이. 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14번 회반죽이 공기 중에서 굳어질 때 뭐가 필요한가요? 회반죽은 이산화탄소를 만나서 굳어지는 아이입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KS 분류 중 토목건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고요. 일단 기본은 A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 그리고 많이 나왔던 게 기계가 B, 그리고 토목건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F입니다. A2 제도지의 도면에 테두리를 만들 때 여백을 최소 얼마나 두어야 하는가입니다. A4와 A3는 최소 5mm. 이게 A4와 A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3로 보통 10mm를 하는데 최소 5mm이기 때문에 10mm도 가능하다는 거죠. A2, A1, A0는 최소 10mm. 이렇게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건축제도에서 인출선을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선 종류는 이렇게 공간이 좁을 때 인출선을 빼서 치수를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벽체 안에 공간이 좀 좁을 때 인출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실선인데 가는 실선. 굵은 실선은 보통 이런 외형선, 벽체선 같은 거에 쓰는 거고요. 이런 인출선은 가는 실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쉘 구조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이건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렇게 다음 중 LP가스의 특성이 아닌 것은을 물어봤어요. 첫 번째부터 보자면 비중이 공기보다 커서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누출 탐지기가 바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출되면은 비중이 좀 커서 바닥으로 깔리기 때문이죠. LNG는 비중이 가벼워서 탐지기가 위에 있습니다. 발열량이 크고요. 연소시 불이 이렇게 발생을 할 때 공기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누설이 되게 되면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경보기가 있고요. 누설이 되게 되면은 안정성이 높지 않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21번 창의 하부에 건너된 돌입니다. 일단 창의 하부에 들어갔고요. 요거는 창대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위쪽에 들어가면 인방, 옆으로 들어가면은 쌤돌 또는 창쌤. 그래서 정답은 창대돌. 평기둥이 2m일 때 새기둥 사이의 거리는 보통 이렇게 통제기둥이 있고요. 도리를 기준으로 1층, 2층이 나누어진 기둥이 평기둥입니다. 보통 1.8에서 2m 사이, 그 사이사이에 약 50cm 간격으로 새기둥이 들어갑니다. 23번입니다. 강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강구조는 불이 났을 때 엿가락처럼 녹아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구조도 내화적이지 못하고요. 강구조도 내화적이지 못해요. 내구적인 건 비교적 괜찮습니다. 근데 내화적인 게 틀렸습니다. 좌굴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은 세장하다고 하죠. 가늘고 긴 부재가 많습니다. 하중이 위에서 발생했을 때 갑자기 꺾여버리는 현상. 그것이 좌굴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조에 비해서 가볍고요. 고층 건물이나 장스팬 구조에도 적당합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구에 이렇게 구형의 시료 표면에 정하중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중을 제거한 이후에 패인 자국, 이 패인 자국을 보고 하중을 나눈 값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표면이 딱딱한 정도를 나타내는 브리넬 경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입니다. 목조 벽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일단 신벽식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벽이 좀 안으로 들어가서 벽이 좀 깊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한식 주택을 보면은 기둥이 튀어나와 있고 벽이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로 한식에 쓰이고 있습니다. 신벽식은 기둥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벽체가 기둥보다 깊게 들어가는
비슷한 설명이었죠. 평벽식은 양식 구조에 주로 쓰여요. 우리 평벽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기둥이 이렇게 안쪽에 있고요. 바깥쪽에 이렇게 너를 대가지고 벽체가 편편하게. 그래서 주로 양식 목조주택에 쓰이는 아입니다. 꿰일 때는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기둥을 연결하는 게 꿰일 때예요. 그래서 평벽식보다는 신벽식. 4번 틀렸죠? 테라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테라조는 인조 대리석의 일종입니다. 우리 백시멘트를 반죽을 해서 대리석 종석을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섞어서 굳혀주면 타일처럼 되는데요. 표면을 가서 광택을 내면은 마치 대리석처럼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인조석의 일종이고요. 대리석에 백색 페인트를 가한 겁니다. 백시멘트에 대리석을 가했다 해도 맞고요. 대리석에 백시멘트를 가했다 해도 맞고. 그래서 4번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세 개인데요. 이 세 개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테라코타에 대한 설명이에요. 테라코타랑 테라조랑 좀 말이 비슷하죠. 그런데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 테라코타는 점토 제품이고요. 외장용 입체 타일, 이렇게 속이 비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속이 비어 있어 흡음재로 사용된다. 이건 아예 이것과 문제가 다른 거긴 한데 이것도 틀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건 딱딱한 거기 때문에 말랑한 것이 작용하는 흡음재는 사용이 안 됩니다. 차음재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통 많이 나오는 문제가 어디에 속하는가? F에 속한다가 나왔죠. 여기에 생산자는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4번 생산자는 규정되지 않아요. 벽돌 벽체 내쌓기에서 벽돌을 이렇게 쌓다가 조금씩 내쌓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럼 이렇게 모양이 앞으로 좀 진출하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데 한 켜씩 쌓을 때는 조금만 나올 수 있어요. 이 블럭의 8분의 1만큼. 두 켜씩 쌓을 때는 4분의 1만큼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은 8분의 1B 4번입니다. 한 켜는 길이 쌓기로 하고 한 켜는 마구리 쌓기. 모서리에 7호 토막을 썼대요. 그거는 화란식 또는 네덜란드식 쌓기입니다. 수평력에 대한 보강부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버팀대 같은 것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가장 강한 것은 가세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고 그냥 수평력에 대한 보강부재는 가세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동바리는 세로 부재고요. 토대는 여기 밑에 있죠. 이 기초와 기둥을 연결하는 이 토대. 그리고 멍에는 동바리 마루라고 보면은요. 그 위에 이렇게 가로로 되는 큰 부재를 멍에라고 해요. 34번입니다. 겉부집 상호 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긴결재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세퍼레이터 아니면 스페이서입니다. 스페이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철근과 겉부집의 거리를 유지해 주는 거고요. 세퍼레이터는 이렇게 겉부집과 겉부집 사이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 그것이 세퍼레이터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세퍼레이터는 벽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고요. 스페이서는 피복 두께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철근이 이렇게 있고요. 이 철근과 겉부집 사이의 거리를 스페이서가 잡아주기 때문에 키워드로 보자면 스페이서는 피복 두께, 세퍼레이터는 벽 두께, 겉부집 상호 간의 간격.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목재 겉부집과 비교한 강제 겉부집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재 겉부집은 말 그대로 합판으로 양쪽 벽체에 두께를 확보해 주는 거고요. 강제 겉부집은 금속, 철로 겉부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약 15회가량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 나왔던 이 박리제라고 하는 폼 오일을 발라서요. 뗄 때 좀 부드럽게 떼주도록 해주는 게 이 강제 겉부집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틀렸습니다. 철골 구조의 보에 사용되는 스티프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을 물어봤어요. 하나씩 보면은요. 하중점 스티프너는 집중 하중에 대한 보강으로 쓰이는 거고요. 만약에 집중 하중이 발생한다면 여기를 보강하는 게 하중점 스티프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스티프너는 외부의 자굴 방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중간에 돼가지고요. 요 철골보에 요 연결하는 부분을 외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다 꺾이는 것이 좌굴입니다. 그것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것.
그리고 재축,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가 이렇게 간다면 거기 나란히 설치한 스티프너가 있는데 그것을 수평 스티프너라고 합니다. 4번에 커버 플레이트와 동일한 용으로 사용된다. 커버 플레이트는 형광보 말고요. 이런 외부 따로, 플랜지 따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조립 또는 판보라고 합니다. 판을 따로따로 연결하는 거. 이렇게 하나로 찍어낸 것은 형광보라고 해요. 여기서 이 플랜지가 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커버 플레이트입니다. 스티프너와는 개념이 아주 많이 달라요. 스티프너는 외부를 보강하는 것, 커버 플레이트는 플랜지를 보강하는 것.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7번입니다. 왕대공 지붕틀에서 옆으로 가는 평보와 세로로 부재인 왕대공. 여기에 맞춤. 보통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음한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맞추는 것을 맞춤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강하는 아이는 이렇게 디귿자로 또는 비읍자로 잡아주는 감자빗쇠가 잡아줍니다. 송풍에 의한 내압으로 외기압보다 약간 높은 압력을 주고 압력에 의한 장력, 당기는 힘으로 공간 및 구조의 안정성을 추구한 건축 구조는 어떤 게 있는가? 공기 이렇게 에드벌린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 에드벌린은 이렇게 열을 가해서 압력을 높여주고 바깥쪽의 압력과 맞지 않을 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공기 막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0번입니다. 배수 설비, 물을 내보내는 게 배수죠. 사용되는 포집기 중에서 레스토랑의 주방 등에 사용되는 배수 중에 유지분을 포집하는 거. 이렇게 잡아서 모아주는 것. 그것이 포집하는 거죠. 보통 우리 그리스 작업한다고 하는 게 기름 작업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모아주는 것은 그리스 포집기입니다. 소방 설비는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영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중 소화 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인데 소화 설비에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옥내 소화전은 이렇게 복도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빨간 불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문 잠깐 열어가지고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호수가 들어가 있어요. 직접 들고 다니면서 불을 끄는 거죠. 스프링클러는요, 천장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불이 나면은 이렇게 물을 돌리면서 뿌려주는 거.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안개처럼 이렇게 물이 나와서요, 불을 꺼주는 거예요. 셋 다 직접 불을 꺼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닌 게 뭐냐면 연결 살수 설비인데요. 이건 건물 외부에 이렇게 양팔처럼 이렇게 물을 꽂아주는 건데 직접 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직접 불을 끄는 게 소화 설비고요. 이건 그 물을 끌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결 살수 설비는 틀렸고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직접 불을 끄는 것인지 불을 끄는지 도와주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직접 불을 끄는 것은 소화 설비, 불을 끄도록 도와주는 것은 소화 활동 설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0형 에스컬레이터의 공칭 수송 능력은 자, 요건 제가 그 승강기 쪽에서 보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하던데 우리 쪽에 나오는 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나오는 문제에서는 800형, 1200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800형은 좀 좁아요. 이 에스컬레이터의 폭이 800mm라는 겁니다. 800mm면 보통 우리가 팔을 벌렸을 때 이렇게 쫙 벌리지 않고요. 좀 벌렸을 때 사람 한 명이 타면 양쪽을 잡을 수 있는 게 이 800형이에요. 1200형은 더 넓어요. 물론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한 명 이쪽 팔 잡고 여기 한 명 이쪽 팔 잡고 이렇게 탈 수 있는 것이 1200형입니다. 그래서 800형은 시간당 6000명 수송합니다. 1200형은 더 많이 두 줄로 가기 때문에 9000명 한 시간에 이렇게 수송할 수 있다. 로 보시면 됩니다. 수시도 용어 중 사람이 서 있는 위치, 스탠딩 포인트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서 있는 위치, 여기가 스탠딩 포인트, 눈의 위치가 아이 포인트이고요. VP는 이렇게 서서히 만나서 사라지는 하나의 점, 소실점. 그리고 수평면, 허리젠탈 플랫 이렇게 되고 정답은 스탠딩 포인트 SP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면 형식 중 트리플렉스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4번에 있죠. 한 개 주거 단위가
세 개 층에 걸쳐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이 나오는 답으로 상하층 평면이 똑같아 평면 구성이 자유롭다가 틀린 답인데요. 이게 트리플렉스형이든 듀플렉스형이든 같은 답으로 많이 나와요. 듀플렉스. 두 층이 하나의 주거 단위. 이게 듀플렉스고 세 개는 트리플렉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메조넷형 또는 복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열환경 4요소, 다른 말로는 온열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열환경 4요소는 기본적으로 온도, 습도, 그리고 바람, 복사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산소 함량은 속하지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 건축 도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표시하는 선은 우리 일반적으로 만약에 육각형을 입체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점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점선의 다른 말 파선 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형태의 질감, 다른 말로 텍스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모든 물체는 일정한 질감을 갖죠. 매끈하든 부드럽든 폭신하든 뭐 이런 것들. 질감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스케일, 빛의 반사, 흡수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반사하는 건 매끈한 거, 흡수하는 건 말랑한 거. 이런 것도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 질감의 스케일도 왜 중요하냐면 요 하나하나에 패턴이 있다면 굵은 것은 스케일이 큰 것이고 짜잘한 것은 스케일이 작은 것인데 좀 더 매끈해 보이고요. 좀 더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3번 매끄러운 재료는 빛을 흡수하므로 매끄러운 재료는 빛을 반사하죠. 우리 대표적으로 금속 같은 거 빛을 받으면 딱 반사하잖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3번 틀렸죠. 촉각 또는 시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어떤 물체 표면사 특징을 말한다. 이거는 텍스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틀린 답은 3번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실내의 잔향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잔향 시간은 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큰 공간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소리가 울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부분이 좀 매끈하고 딱딱하면은 소리가 튕겨서 잔향 시간이 좀 낮게 될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음을 흡수해버리면은 소리가 튕겨 나오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실의 용적에는 비례해요. 실이 크면 클수록 잔향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큰 교회나 이런 강당 같은 데서 말을 하면 약간 에코가 생깁니다. 소리가 아주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좀 작은 공간, 작은 방에서 이야기하면은 소리가 명료하고 그 남은 소리가 없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이 크면 클수록 잔향 시간이 많아지고요. 실이 좁으면 좁을수록 잔향 시간이 짧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의 흡입력에 비례한다.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그 실의 흡입력이 높을수록 잔향 시간은 짧아지는데 여기 만약에 어떤 카펫 같은 소재로 벽을 해놓은 거예요. 좀 폭신폭신한 거. 소리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에코가 많이 생기지 않고 좀 이렇게 명료한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요즘 강당에 가보면은요, 모보드라고 하는 보드를 많이 붙이고 예전에도 이렇게 패브릭을 감아놓은 보드를 많이 붙였었어요. 그래야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흡음력에는 반비례, 흡음력이 높다 하면 잔향 시간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흡음력이 낮아요. 막 소리가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잔향 시간은 이렇게 반대로 더 길어지게 돼서 소리가 명료하지 않고 뭔가 에코가 남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2번이 틀렸죠. 다음 중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우리가 지금 많이 외우고 있는 게 뭐냐면 건축법 제외 대상입니다. 세트처럼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트처럼. 건축법 제외는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거, 건축법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외, 철도 선로 위에 플랫폼 제외 요 세 가지를 좀 암기를 해두시면은 그 중에 아닌 거, 동식물원은 건축법이 적용이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57번 벽체의 열 관류율을 계산할 때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열 관류율이라는 것은 벽체 양쪽 온도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내는 30도, 예를 들어서 밖이 영하 10도라고 봅시다. 그럴 때 열이 통과하는 현상인데요.
이 높은 쪽에 있는 열이 이렇게 어떤 매개체 없이 이동을 하다가 벽이라는 아이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영하 10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 이것이 열 관류율입니다. 일단 습도는 필요상 뭐 이렇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먼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공기층의 열 저항입니다. 우리 여기 중간에 어떤 단열층이 있을 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항을 한다면 열 관류율이 높지 않게 나올 수 있고요. 벽체 재료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열이 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높을수록 열이 더 나가버리고 열 전도율이 낮으면 열이 나가지 않죠. 그래서 요 열 저항과 재료 두께와 열 전도율이 가장 필요한 사항이고요. 습도는 물론 상관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사항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줄기초 그리기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키드로 그리는 게 아니라요. 이런 A3 용지, 이런 종이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줄기초를. 그럴 때는 여백을 먼저 잡을 것이고 100분의 1로 그리면 될지 40분의 1로 그리면 될지 축척을 먼저 정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세한 그림들을 그려가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건축이란 신축, 증축, 재축, 개축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하죠. 건물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 수선은 건축법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대수선 물론 건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포졸란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포졸란은 화산재의 일종 그런 광물질 굉장히 입자가 미세한 그런 아이입니다. 플라이시랑 좀 비슷한 개념을 가질 수 있고요. 첫 번째 수밀성이 높아진다. 이것으로 시공을 하고 나면 물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줘요. 왜냐하면 이게 천천히 굳거든요. 천천히 굳으면 크랙이 줄어든다 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천천히 굳기 때문에 초기 강도 또는 조기 강도는 낮아지고요. 수화 발열량이 적기 때문에 천천히 굳게 되고 조기 강도가 낮고 크랙은 내려가고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밀성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블리딩이라는 것은 일종의 재료 분리로 보시면 되는데 블리딩이 감소하겠죠? 천천히 굳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증가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점토 제품은 타일도 있을 것이고 변기 같은 위생 도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만드는 순서는요. 이걸 굳이 외우지 않아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점토를 가져왔어요. 불순물 같은 것들을 빼내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원토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원료를 배합을 하겠죠. 그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원료들을 배합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반죽을 하게 됩니다. 그 물 같은 걸 섞어서 비율을 맞춰가지고 반죽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모양을 잡아줍니다. 반죽을 잘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살짝 말립니다. 너무 축축하면 바로 구울 때 잘 갈라지기 때문에 한번 말린 다음에 가마에 넣고 구워주는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4번 다음 합금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구리와 아연을 섞으면 황동, 구리와 주석을 섞으면 청동.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외울 때 여기에 모자 씌우면 좀 더 외우기가 편하다 라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최근에 문제 중에서 아연, 주석 이렇게 나오면 다 우리가 풀 수 있는데 기호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연은 GN, 주석은 SN 두 가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틀렸죠? 다음 중 복층 유리 또는 페어글라스의 주 용도로 옳은 것은? 이 복층 유리의 기본은 뭐냐면은 이렇게 두 장 또는 세 장 복층 유리 또는 삼복층 유리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붙여놓은 그런 거고 보통 여러분들 집에 쓰는 유리도 대부분 복층 유리 들어갑니다. 이 안에 진공층을 가두어 두어서 아르곤 가스 같은 게 들어가서 방음이나 밖에 되게 춥고 안에 되게 더울 때 결로가 생기는 것도 방지를 해줘요. 단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정답입니다.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슬럼프 테스트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슬럼프 콘 여기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들어 올렸을 때 얼만큼 푹 꺼지는가를 보는 그런 시험이죠. 일단 정답부터 보면 묽은 콘크리트일수록 슬럼프 값이라는 것은 원래 이 30cm에서 얼만큼 꺼졌나인데요. 묽다면 이게 이렇게 퍼져버리잖아요. 그럼 이 값이 더 커집니다. 슬럼프 값은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작다라고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컨시스턴시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물기, 얼만큼 뻑뻑한가 또는 묽은가 이것을 보는 방법이고요. 콘크리트 슬럼프 콘에 3회에 나누어 규정된 방법으로 다져서 채워 넣은 다음에 바로 들어 올립니다. 콘크리트가 일정한 모양으로 변형하지 않았을 때는 슬럼프 시험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너무 뻑뻑할 때는 한쪽은 높이 남고 한쪽은 적게 남았어요. 이럴 때는 값을 정확히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봤는데 반대말은 열 가소성, 대표적으로 비닐 그리고 아크릴 이렇게 들어가는데 폴리에틸렌이 이 가소성에 들어가고요. 에스테르가 열 경화성에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 폴리에스테르는 FRP라는 제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물탱크에 주로 쓰여요. 이게 옥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열 경화성을 안 쓰고 비닐 같은 걸로 해버리면 녹아내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는 대표적인 열 경화성 수지이고 FRP판 이걸 원형으로 만드는 물탱크에 해당된다는 걸 지금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지붕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건 거리가 먼 것은이지 아예 관계없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외관은 좋은 것이 좋고요. 밖에서 봤을 때 예쁘면 좋죠. 그리고 부드러워서 가공이 용이하다. 이거는 뭐 제가 봐서 틀린 말 같진 않은데 좀 거리가 멀어요. 지붕 재료가 부드러우면 충격을 좀 흡수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부드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힘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닌 거, 열 전도율은 작은 것이 좋아요. 굉장히 더운데 열 전도율이 높아버리면 집안이 굉장히 뜨겁게 됩니다. 재료가 가벼우면 뭐 이왕이면 좋고요. 방수, 방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화성, 내수성 모두 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닌 것 2번이고요. 이거 보통 우리 지붕 재료, 아스팔트 싱글 같은 거 되게 부드러운데 그거 답 아닌가요?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관계가 멀기 때문에 2번으로 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재 합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목재 합판의 그냥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1번이고요. 목재를 얇은 판으로 만들어 통 원목을 기계 대패로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섬유 방향 목재가 벗겨지는데 이것을 서로 직교되도록 홀수로 적층해야 방향성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힘을 가하면 쫙 갈라지는데 반대로 힘을 가하면 잘 안 갈라지는 그런 특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홀수로 적층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물건에 대한, 다른 그 목재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그런 겁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형태의 지각 심리는 입니다. 공동 운명의 법칙이고요. 유사한 배열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연속성인데 유사성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배열이라는 키워드에 있습니다. 유사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있고요. 세모들이 있으면 얘는 이쪽 무리, 얘는 이쪽 무리 이렇게 유사한 것끼리 인지를 하는 것이 유사성이고요. 유사한 배열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야 연속성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지각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보통 이렇게 실이 있고 중앙에 등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사방으로 빛이 가는 것이 직접 조명이에요. 앞에 가려서 반사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눈부십니다. 바로 광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눈이 부시고요. 그림자가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명률이 좋아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실이 있고요. 구조물을 세워서 여기에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조명이 들어가 있으면 반사가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간접 조명인데 이것은 좀 무드는 있지만 조명률, 그러니까 이 빛이 다 밝게 해주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직접 조명은 이 조명이 이 실을 전체적으로 밝게 해줄 때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조도 분표가 균일하진 않습니다. 밝은 곳은 되게 밝은데 이런 구석진 부분, 여기는 좀 어둡게 되는 것이 직접 조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4번에 균일한 게 아니라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차이가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 법령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이 단독주택 문제가 나올 때 보통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라고 나옵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 아닌 것은에 다세대가 많이 나오고요.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에 다가구가 많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치기 콘크리트 중에 수중, 물속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되게 두꺼워야 됩니다. 되게 두꺼운 게 얼마냐? 100mm 이상. 이게 지금 외우실 때 땅속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비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따라서 치수가 다른데 일단 물속에 치는 것은 100m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목도 또는 간 사이가 적을 때 간 사이는 기둥과 기둥 사이 스팬이라고도 하죠. 볼을 쓰지 않았대요. 그럼 볼을 썼다 하면 보마루, 볼을 안 썼다 하면 혼마루, 볼을 2개 썼다 하면 짠마루 이렇게 되는데 일단 볼을 쓰지 않았다 하면 바로 혼마루 하시면 됩니다. 물거미를 짜고 중간사를 25cm 이내 간격으로 배치하여 키워드는 양면의 합판을 교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좀 보면은 이렇게 어떤 각재들을 대고요. 합판을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거미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좀 편편한 그런 모양. 다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울거미가 짜지고 합판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그래서 편편한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플러시 문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게 뭐냐면 강목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합판을 중간에 하나만 댄 게 있어요. 그것은 양판문입니다. 다음 중 파티클보드의 특성에 대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파티클보드는 목재를 좀 빻아서 절삭해서 접착제를 말아서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면적의 판 만들 수 있어요. 표면 매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합니다. 방충, 방부성 작은 편이 아니라 목재 빻은 것을 본드에 섞어서 굳힐 때요. 방충, 방부제를 섞으면 돼요. 그러면 자연에서 나온 나무보다 훨씬 더 성능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못이나 나사못 등의 지지력은 목재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수 난방과 비교한 증기 난방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거 외우실 때 증기 난방 너무 뜨거워, 온수 난방은 좀 덜 뜨거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증기 난방은 좀 꿉꿉하고요. 온수 난방은 비교적 좀 뽀송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수 난방과 비교한 증기 난방의 특징에서 쾌감도가 높은 게 아니라 증기 난방은 쾌감도가 좀 낮아요. 3번은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 형태의 구성 원리 중 일반적으로 시각상의 힘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안정감을 이루며 평형 상태가 되고 동등한 분배.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어떤 물체 2개를 구성을 했을 때 2개가 똑같이 보이는 무게감이 더 쏠리지 않는 것. 그것이 균형이죠. 리듬은 뭔가 점점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강조도 큰 거 사이에 작은 게 있거나 작은 거 사이에 큰 게 있거나 그리고 뭐 조화를 이루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평형 상태를 이루고 안정감을 보여주며 동등한 분배. 계단 난간의 손스침, 난간벽 위에 덮어준 돌. 바로 답 나왔습니다. 두겁대 또는 두겁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난간 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계단일 수도 있고요. 계단 위에 이렇게 돌을 연결해서 붙일 수도 있고요. 또는 수평 난간 위에 이렇게 대준 돌. 이것도 두겁대 또는 두겁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임 지붕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안으로 모여서 좀 소규모 주택에 많이 쓰이는 게 모임 지붕이고요. 박공 지붕은 이렇게 이 옆면이 세워져 있는 편편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 모임 지붕 일부에 모이다가 갑자기 박공이 나온대요. 이런 것은 합각 지붕이고요. 좀 대규모 사찰이나 궁궐 이런데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요. 격식이 높고요. 대규모 건물에 많이 쓰이는 한식 지붕 구조. 이것은 합각 지붕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카, 이렇게 승강기 이 부분을 카라고 하고요. 최상층, 최하층을 지나치지 않도록 감속 제어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최근에 엘리베이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리미트 스위치는 어떤 것을 한정시키는 거죠. 최상층, 최하층 여기를 한정시켜서 지나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리미트 스위치.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완충기입니다. 이 카가 최하층을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있는 피트 도착했을 때 충격을 완충해 주는 건데, 그 스프링 완충기라고 이렇게 스프링이 있으면 떨어졌을 때 충격을 좀 완화하는 그런 게 완충기의 종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속기는 속도를 얼마인지 검출하는 장치, 속도를 확인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상정지 장치는 속도 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럴 때 정지시키는 역할. 이게 다 세 가지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완충기는 스프링 떠올리시고, 비상정지는 속도가 얼마 이상일 때 잡아주는 것이라고 좀 확인하시고, 최상층, 최하층 지나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A 방향의 뚜상면이 정면도일 때, 이쪽이 정면도예요. 정면도일 때 C 방향은 어떤 도면인가 인데요. 이건 제3각법에 대한 문제인데 그냥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여기 서 있고요. 여기서 정면을 쳐다봤을 때 그냥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이면 저측면도, 오른쪽이면 우측면도, 이렇게 그냥 정하시면 됩니다. 이 각법은 반대예요. 그래서 혹시나 바꿔서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기본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또는 뒷면인지 위인지 그렇게 확인하셔서 답을 정하시면 됩니다. 좌측면도입니다. 부엌의 일부분에 식사실을 두는 형태입니다. 부엌이 키친, 식사실이 다이닝, 그래서 DK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실의 일부에 뭐 식탁을 주방을 둔다 이러면 리빙 키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서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주택단지 구성에서 근린 분구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에서 20 또는 20에서 40으로 나왔네요. 40에서 50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작은 단위는 인보구,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보구고요. 이게 좀 더 모이면 근린 분구가 됩니다. 근린 분구는 400에서 500 되고요. 근린 주구는 더 모여서 1600에서 2005. 그래서 지금 근린 분구는 400에서 500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부엌의 작업 순서에 따른 작업대 배치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저도 이거 한 번씩 설명할 때 배춧국 끓여요 라고 설명합니다. 배춧국을 끓이는데요. 배추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씻어요. 자, 그런 다음 옆에서 배추를 썰어요. 그게 조리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배추를 끓입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나가는 배선대. 요거 머릿속으로 그림 한번 그리시면서 작업대 순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인간은 건축 공간을 조형적으로 인식한다. 어떤 모양, 형태로 인식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내부 공간은 일반적으로 벽과 지붕으로 둘러싸인 건물 안쪽 공간의 내부입니다. 외부 공간은 자연 발생한 것 맞죠?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연 발생한 건 맞지만 이 외부의 토목공사라던가 조경공사를 통해서 외부 공간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충분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답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의 크기와 모양 등이 적당해야 되겠죠. 다음에 제시하는 목재의 함수율은 얼마인가? 함수율은 물을 어느 만큼 함유하고 있는가 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요. 목재 전체 중량이 75kg이었고요. 바짝 말랐을 때는 40kg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에서
절건 상태 또는 전건 상태의 중량을 빼면 그만큼 35라는 값이 물의 무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함수율은 물의 무게에 대하여 절건 상태 또는 전건 상태의 무게를 나누어 주면 그만큼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누기를 해서요. 100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87.5라는 값이 나옵니다. 43번 넓은 기계 대패로 나이테를 따라 두루마리를 펴듯이 연속적으로 벗기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넓은 베니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목에서 기계 대패를 이용해서 얇게 벗겨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섬유 방향으로 펼쳐진 형태가 나옵니다. 이것을 벗겨서 직교되게 접착제를 붙여서 반복적으로 붙여나가는 방식, 그것이 로터리 베니어입니다. 점토 제품에서 SK 번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SK는 굽는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는 소성 온도, 약 SK26 정도가 굴뚝이나 벽난로에 쓰이는 내화벽돌의 소성 온도입니다. 그 온도를 따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SK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점토에 톱밥이나 분탄, 그리고 이것을 구운 다음에 톱질이나 못치기가 가능하다. 다른 말로는 절단과 못치기가 가능하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점토에 톱밥이나 분탄을 넣어서 구웠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톱밥 부분이 타버리면 공극, 빈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푸슬푸슬한 느낌으로 좀 강하지 않은, 단단하지 않은 그런 벽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톱질도 가능하고요. 못질도 가능한 특징이 있어요. 공극이 많다고 해서 다공 벽돌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47번. 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음먹고 외우지 않으면 좀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토도, 석자 순서. 흡수율이 높은 것부터 나열하라고 했죠. 토기, 도기, 석기, 자기로 갑니다. 만약에 이걸 바꿔놓고 이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건 흡수율이 낮은 순서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찍을 수 있도록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49번. 다음에서 표시하는 지붕 기호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자, 먼저 모임 지붕은요.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 안으로 모이는 모양이 되고요. 이 문제는 꺾임 지붕에 대한 문제예요.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고요. 이걸 펼쳐서 위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건축 도면의 표시기호와 표시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건 뭐 틀린 것은으로도 많이 나오고 옳은 것은으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앞머리를 따서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반지름은 라디우스 맞죠? 지름이 파이입니다. 그리고 부피는 볼륨 V, H는 하이트 높이, 그리고 슬래브는 S, C는 칼럼으로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초는 파운데이션 F, W는 두께 또는 나비.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죠. 자, 52번. 다음 형태가 속하는 투시도의 종류는 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따라가면 소점이 하나 발생, 이렇게 따라가면 2개 발생, 이렇게 해서 2소점 투시도, 3소점과 2소점을 좀 구분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평면 형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을 물어봤어요. 일단 홀형, 다른 말로는 계단실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아파트 이렇게 보면은 한 동에 중간에 홀이 있고요. 거기 계단실이 있으면서 1호, 2호 이렇게만 쓰는 거. 자, 그리고 편복도형은 복도를 한쪽에 두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실들이 몰려있는, 그게 편복도형입니다. 그리고 집중형은 뭐 이렇게 볼게요. 요즘 뭐 주상복합처럼 중간에 홀이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들이 들어가는 그런 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메조넷 또는 마이조넷형, 이건 복층형의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평면 형식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2개의 층을 한 집이 쓰고 있는 뭐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면에 의한 분류,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57번. 건축 제도의 치수 및 치수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치수는 이거고요. 뭐 2000 예를 들어서 이게 치수고, 요 밑에 있는 요 선이 치수선, 양쪽에 들어가는 이 선이 치수 보조선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협소한 간격이 연속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안에 500이라는 수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좁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여기에 바로 넣지 말고 인출선을 당겨서 500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치수 양 끝에 표시는 화살
또는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같은 도면에서 혼용은 안 됩니다. 화살표만 하든지 점만 하든지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고, 혼용할 수 있다. 요건 옳지 않은 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답입니다. 자, 치수 기입은 이 치수선에 평행하게 써야 돼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것도 키워드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마무리 치수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색채가 가지는 느낌을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면적이 큰 색은 비교적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좀 선명해 보여요. 똑같은 선명한 녹색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건 살짝 어두워 보일 수 있고요. 큰 거는 좀 더 밝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채도가 높으면 앞으로 나와 보입니다. 선명한 녹색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지만 좀 칙칙한 녹색은 뒤로 후퇴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색, 유쾌한 색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눈에 익숙한 색은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명도가 높은 것, 다른 말로는 밝은 색상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다른 말로는 진출해 보입니다. 명도가 낮은 거, 어두운 거는 조금 뒤로 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9번 건축 제도에서 불규칙한 곡선을 그릴 때 사용되는 것. 이게 운형자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유곡선자는 금속 고무, 좀 단단한 고무를 이렇게 구부려서 여기를 따라서 선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운형자는요,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긴 요 자가 있습니다. 이것과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내력벽 또는 조적벽을 지지하는 형태로, 일렬의 기둥이라는 것은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의 줄 형태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이고, 벽체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줄 모양처럼 이어져서 받치는 기둥을 줄기초라고 합니다. 난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난간은 계단에 이렇게 옆에 잡고 올라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엄지기둥은 끝에 있는 짧고 굵은 기둥이고요. 그리고 첼판은 이렇게 계단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렸고요. 난간 두껍대, 비슷한 말로는 핸드레일 또는 손스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구조 기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층 건물은 약 2, 3층 정도 되겠죠. 거기에 상하층 기둥이 길게 한재로 된 것,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층돌이가 들어갈 것이고, 한 층 한 층을 따로 받치는 건 평기둥이 되고요. 이렇게 전체를 받치는 것은 통제기둥이 됩니다. 토대라는 것은 여기 기초와 연결되는 부분에 가로로 설치하는 것이 토대예요. 자, 그리고 활주는 추녀에 이렇게 길게 나온 지붕에 뿌리를 받치는 것이 활주. 단면은 원형도 가능하고 팔각형도 가능하고요. 신벽식 기둥은 기둥이 노출된 형식을 말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기둥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봤을 때 기둥이 있고 중간에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그래서 기둥이 노출된 형태를 말하는 거고, 우리 일반적으로 한옥에서 보시면 이렇게 집이 있으면 기둥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중간에 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고, 벽이 깊다고 해서 신벽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기둥의 형태가 밑동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가늘어지는 것을 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중간이 좀 동그랗게 튀어나온 것은 배흘림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먼저 스프링 완충기라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만약에 떨어졌을 때, 혹시나 추락했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스프링이 있으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이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인레트 스위치, 스커트 가드, 스텝 안전 스위치, 뭐 뜻을 다 알면 좋겠지만, 일단은 요 세 가지를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로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일단 스커트 가드라는 것은 이렇게 치마처럼 옆에 측면에 보면 그
계단판 측면에 스커트 가드라는 게 있고 거기에 이물질이 꼈을 때 잡아주는 것이 스커트 가드. 그리고 인레트라는 것은 핸드레일이라고 하는 그 손잡이와 스커트 사이에 끼임을 방지하는 어떤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텝 체인 안전 스위치는 말 그대로 스텝 체인이 혹시 늘어났거나 절단되었을 때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 자, 증기난방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문제를 읽어보니까요. 이게 증기난방이 아니라 온수난방의 장점을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건 정어표에서 한번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수난방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온수 온도와 온수의 물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혹시 너무 뜨거우면 찬물 섞으면 되고요. 너무 차가우면 뜨거운 물 섞으면 됩니다. 증기난방에 비해서 온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현열을 이용한 난방이므로 증기난방보다는 쾌적합니다. 증기난방은 잠열이라는 것은 정리하자면 물이 굉장히 뜨거워져서 수증기로 변하면서 이 수증기에 열로 난방을 하는 것이 잠열입니다. 열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형태가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성질 그대로 열을 내는 거예요. 현재 성질은 이 물이 뜨거워지면서 열을 내는 건데요. 온수난방의 개념이었고요. 증기난방은 너무 뜨겁고 꿉꿉해서 좀 쾌적하지 않은데, 온수난방은 우리 집에 보일러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뽀송하고 쾌적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열 시간이 증기난방에 비해 짧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기난방은 온수난방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펄펄 끓어서 물이 수증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열 시간, 이 데펴지는 시간이 빠르게 되는데, 온수난방은 증기난방보다는 덜 뜨거워서 예열 시간이 좀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열기는 라지에이터 얘기하는 거고요. 표면 온도가 증기난방보다는 낮아 화상염료가 증기난방보다는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구조의 토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제기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중간에 층돌이 있고요. 편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기초와 연결되는 것이 이 부분이 토대가 됩니다. 토대와 토대가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보통은 엇거리 산지 이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엇갈리게 이어주는 그런 걸 많이 쓰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계 연귀 이음이라는 것은 우리 액자처럼 생긴 이런 창틀 만들 때 이렇게 마구리 면이 안 보이게 45도로 끊어주는 것, 이게 사계 연귀 이음이고요. 주먹장 이음은 여기서보다는 다른 어디 기둥이나 다른 데서 사용되는 게 주먹장 이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계 연귀 이음은 창틀 이렇게 모서리 만나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목재의 건조 방법 중 인공 건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인공 건조라는 것은 자연 건조의 반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 건조는 다른 말로 대기 건조법이라고 불러요. 공기 중에 그냥 건조한 것, 이것이 대기 건조법 또는 자연 건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재를 그냥 잘라서 실내나 실외에 쌓아두고요. 열이나 비를 막아서 통풍만으로 건조하는 것이 대기 건조법 또는 자연 건조법이에요. 증기나 열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또 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계적인 힘을 준 것이 인공 건조법이고 1번, 2번, 3번은 인공 건조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주택의 실구성 형식은 입니다. 일단 소규모 주택에 많이 쓰인다는 것은 리빙과 다이닝과 키친이 하나의 공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원룸 같은 거죠. 거실 안에 부엌도 들어가고요. 식사실도 들어가는 것. 실이 좁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4번 리빙과 다이닝과 키친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벽돌 벽체 내쌓기에서 벽체를 내밀 수 있는 한도는 인데요. 이게 세 가지로 많이 나와요. 일단 벽돌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내쌓을 때
한 켜씩 내쌓을 때는 조금만 나올 수 있어요. 8분의 1브릭 나올 수 있고요. 두 개를 겹쳐서 나왔다 할 때는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4분의 1브릭. 이게 조금씩 나왔을 때 전체는 얼마가 나올 수 있냐면 2.0B 벽돌 2장만큼만 나올 수 있어요. 3번이 한도입니다. 강구조, 철골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일단 내구성은 콘크리트에 비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목재라던가 다른 거에 비하면 좀 큰 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화적이다가 진짜 아니에요. 우리 목 구조도 내화적이지 못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강 구조도요. 불이 나면은 엿가락처럼 이렇게 늘어져 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화적인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좌골 가능성이 있습니다. 좌골이라는 것은 가늘고 긴 부재가 위에서 압축력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접혀버리는 것, 그것이 좌골이고요. 철근, 콘크리트조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목조보다 가볍다 이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가볍다. 그리고 고층 건물이나 장스팬, 기둥과 기둥 사이가 먼 그것이 장스팬인데 우리 강 구조는 아무래도 인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만들기가 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일인데요. 타일 중에서도 이렇게 길이가 폭의 3배 정도 되는 마루처럼 생긴 타일은 뭐냐면 우리 스노우보드처럼 생겼다고 해서 보더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열 가소성 수지가 아닌 것은 인데요. 우리 비닐 열 받으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아크릴 수지는 터널 화재 났잖아요. 터널이라기보다는 그 방음벽 그 소재가 아크릴이었습니다. 불이 굉장히 심하게 났었고 다 녹았고 큰 사고였죠. 요소라는 것은요. 전기 스위치나 접착제 같은 거 만드는 소재예요. 전기 스위치 열 받았을 때 녹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단단해지는 열 가소성 수지가 아닌 열 경화성 수지에 속하는 것이 요소 수지입니다. 점토 벽돌 중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내서요. 흡수율이 적고 압축 강도는 매우 큰데요. 형태는 좀 찌그러져 있을 수 있어요. 과소, 과하게 소성했다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실시 설계도와 계획 설계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실시 설계도는 바로 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시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또는 평면 상세, 단면 상세, 구조, 평면도 또는 구조 상세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동선도는 여기 이만큼 거실, 이만큼 방, 이만큼 방 조닝 해놓은 거에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라고 하는 게 동선도 되겠는데 대략적으로 잡아보는 계획 설계도에 속합니다. 26번 다음 중 흙막이 벽 공사 시 토질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보일링은 밑에 흙이 좀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되는 것이고 파이핑은 흙막이 벽에서 물이 뽕 나오는 것, 그리고 히빙은 흙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봤을 때 언더피닝은 기존의 기초를 보강하는 보강공법이 언더피닝이에요. 토질에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보강하는 공법. 27번 메조네트형 또는 마이조넷형 복층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게 비슷하게 다 답이 이상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확실히 아닌 걸 좀 찍어보면 상하층 평면을 반드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좀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상하층 평면을 똑같이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복층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평면이. 그래서 2번이 좀 확실히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8번 주택단지 계획에서 근린 주구에 해당되는 호수로 알맞은 것은 가장 알맞은 것은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10호에서 20호 또는 40에서 50호로 나오던데 이건 인보구예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인보구고요. 400에서 500호는 근린 분구에 속하고요. 1600에서 2000호는 근린 주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근린 주구에
주택호수였고요. 근린 분구도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트러스에서 상현재와 하현재 내의 연결 역할을 하는 부재는 외부입니다. 우리 H빔에서도요. 상하 플랜지가 있고요. 중간에 연결하는 것이 외부. 저번에 문제 보니까 다른 말로 복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로는 외부고요. 위에 있는 게 상현재, 아래쪽에 있는 게 하현재, 합쳐서 현재, 중간에 있는 것이 복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영어로 나왔기 때문에 외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의 목적과 관련해서 도장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페인트 칠하는 게 도장을 한다는 그런 개념에 가장 가깝죠. 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은 구조물의 표면도 보호하게 되고요. 부식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녹이 쓰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팅이 되면은 습기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음을 막 할 수는 없어요. 방음이라는 것은 딱딱한 소재라던가 말랑한 소재가 음을 튕겨내든 흡수하든 해야 되는데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미콘을 현장에 들여왔대요. 미리 섞은 콘크리트를 현장에 들여올 때는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슬럼프 테스트예요. 그리고 공기량과 염화, 그러니까 어떤 소금기가 얼만큼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보게 됩니다. 체가름 시험이라는 것은 골재의 입도,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을 검사하는 건데 이건 콘크리트를 섞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구실에서 또는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입도 검사, 콘크리트를 배합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세 가지를 주로 검사를 합니다. 4번이 틀렸어요. 다음 중 광원을 벽면 중간에 위치시켜서 빛을 상하로 분산시킨 간접 조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인데요. 밸런스 조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브 조명과 코니스는 이렇게 어떤 벽면이나 천장에서 조명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내려오는 건지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보는 거에 코니스나 코브 조명이고요. 벽면에서 양쪽으로 가는 것은 밸런스, 양쪽의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루버 조명은요, 어떤 목재나 구조물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조명이 들어있는 것, 그런 것들을 루버 조명이라고 합니다. 물의 밀도가 1g/제곱 세제곱센티미터이고 어느 물체의 밀도가 1kg/ 세제곱미터라고 하면 이 밀체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자, 먼저 1kg이라는 것은 g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의 3승, 그러니까 1000g이 되고요. 그리고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을 센티미터로 보면은 6개, 10의 6승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해보면 0.001 이 비중이 돼요. 단위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두 개를 나누기를 해주시면은 정답이 3번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건축 법령상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승용 승강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동할 때 필요한 승강기입니다. 비상 승강기와는 개념이 좀 달라요. 보통은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룸 건물이나 그 5층 정도 되는 빌라 건물 이런 것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모듈을 사용한 건축 방식, 모듈러 코디네이션 및 표준화의 장점이 아닌 것은을 물어봤어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건축 구성재의 수송 단계에서 특수 촬영이 필요해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듈화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이즈, 기둥이나 벽이나 또는 뭐 창문 같은 요 가로, 세로의 크기를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 하듯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통째로 뭐 특수 제작해서 만들 때는 특수 촬영이 필요하지만
우리 MC 방식, 모듈 방식에서는 이렇게 특수 촬영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고요. 국제 MC를 사용하면 국제 교육도 용이해지고 수출 수입이 좀 용이해진다라고 봅니다.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서 공사 비용 절감할 수 있고요. 설계 작업과 현장 작업도 단순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사용하면 획일화되기 때문에 개성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또 단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정답이 1번이고요. 방금 제가 말했던 개성이 없어진다. 이것도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색광에 의한 시감도가 말이 좀 어렵죠. 색이나 빛을 볼 때 눈의 감각을 말하는 거고요. 명암 수능 상태. 말이 정말 어렵네요. 어둡고 밝은 것에 눈이 수능을 하는 거예요. 암 수능이라는 것은 어두운 이 밝기에 눈이 수능을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죠. 그 순간에는 붉은 색상보다는 상대적으로 푸른 색상이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실내 복도 같은 데 보시면 아래쪽에 또는 위쪽에 이렇게 비상구 그림이 있는데요. 요 불빛이 푸른 빛을 많이 띄어요. 녹색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푸른색이 상대적으로 잘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되면은 빨간색은 잘 안 보이는데 푸른색은 찾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프루킨의 현상이고요. 이렇게 두 개를 암기할 때 푸프로 암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41번 건축 도면에서 굵은 실선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은 입니다. 보통 굵은 실선으로 표현하는 것은 단면선과 외형선 등이 있습니다. 단면선이라는 것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렇게 벽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중간을 툭 끊어낸 거예요. 그러면 벽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바깥쪽 끝선, 안쪽 끝선, 이 선을 단면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인면도에서는 외부의 형태를 그려주는 게 이 부분이 외형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형선이나 단면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입니다. 치수 기입 방법 중 틀린 것은 이것도 그림 그대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치수가 A, B, D, E는 기울었잖아요. 사선이죠. 이럴 때는 위에 치수가 올라가는 게 맞고요. 이렇게 가로나 세로 일자일 때는 왼쪽 그리고 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C는 지금 오른쪽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6번 다음 도면에서 A가 가리키는 선의 종류로 옳은 것은 이거는 원래 이렇게 입체로 봤을 때 요렇게 생긴 부재인데요. 여기를 자른 거예요. 잘라서 이 안에 재료가 뭐가 들어갔나 표현하는 거고 해칭선에 대한 어떤 그림이었습니다. 47번입니다. 건축 도면의 표시 기호와 표시사항 연결이 옳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일단 A는 에어리어고요.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W는 폭 또는 나비, 옳죠. R은 반지름, H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51번 주택 단위 중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10에서 20호 또는 40에서 50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의 보행 가능해요. 인보구 가장 작고요. 이렇게 더 많이 모이면 근린분구 400에서 500 호수가 되고요. 더 모이면 근린주구 1600에서 2000호가 됩니다. 그래서 인보구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가장 규모가 작은 것. 건축물의 묘사에 있어서 묘사 도구로 사용하는 연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연필은 다양한 질감 표현 가능하고요. 더러워지는 단점이 있고요. 명암 표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양한 질감 표현 불가능하다라고 했네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번지거나 더러워질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다음 제도 연구는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유곡선자랑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고무 소재로 된 걸 구부려서 곡선을 만드는 게 자유곡선자고요. 이렇게 구름 모양처럼 생긴 것이 운형자입니다. 두 개만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템플릿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빵빵빵빵빵빵이자 이게 템플릿이고, 디바이더는 콤파스처럼 이렇게 거리를 재는 게 디바이더입니다. 56번 증기, 가스, 전기, 석탄 등을 여론으로 하는 물의 가열 장치를 설치하여 온수를 만들어 공급하는 설비, 다른 말로 급탕 설비고요. 우리 예전 보일러에는 급탕이라는 버튼이 있었어요. 어떤 제품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온수라고 나오죠. 균형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사실 그대로 많이 나옵니다. 크기가 큰 것이 작은 것보다는 당연히 무게감이 좀 크죠. 기하학적 형태가 불규칙한 형태보다 시각적 중량감이 크다라고 나왔는데, 요건 반대예요. 불규칙한 건 말 그대로 어떤 캔버스에 막 널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불규칙하기 때문에 조금 무거워 보일 수 있고요. 기하학적인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도형이나 공간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배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련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도형 사이의 관계를 눈으로 봤을 때 정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하학적인 거라고 하고, 뭔가 정리가 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피타고라스 정의 같은 거 있죠. 훨씬 더 깔끔하고 가벼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감이 기하학적인 형태보다는 불규칙한 형태가 더 커요. 근데 지금 반대로 말을 해놨고 이것 그대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면 같은 문제로 아마 나올 거예요. 58번입니다. 다음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중 연기 감지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이 이렇게 연기가 꽉 차버리면 멀리 나가지를 못해요. 광전식, 그것이 연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60번 단면 재료 표시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집안선, 이건 잡석에 대한 그림이었고요. 집안선은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이 집안선에 대한 그림입니다. 요거 잘못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